이 쓸모없는 것, 겨우 실밥 하나 정리하는 것도 제대로 못해 일부러 파티에서 내 망신 주려는 거지. 그렇지. 날카로운 목소리가 화려한 드레스룸의 정적을 깼다. 안유라가 신경질적으로 외치며 방금 벗은 연보라색 실크 드레스를 안서연의 얼굴에 집어던졌다. 드레스의 은은한 광택과 서연의 창백한 얼굴이 순간적으로 대조를 이루었다. 언니, 그게 아니라 원단이 워낙 섬세해서 조심스럽게 다루려다가 서연이 변명을 하려 했지만 거울 앞에서 다이아몬드 귀걸이를 매만지던 박화영 여사가 차갑게 말을 잘랐다. 시끄럽다. 핑계대지 말고 어서 고치기나 해. 제가 뭘 알겠니, 유라야. 저런 애가 상류층 파티의 격식을 이해나 하겠어. 내 드레스나 완벽하게 준비시키고 집이나 잘 지키는 게 제 역할이야. 그런 곳은 꿈도 꾸지 말아야지. 화영의 목소리에는 서연을 향한 경멸이 노골적으로 묻어났다. 그녀에게 서연은 죽은 남편이 데려온 눈엣가시 같은 존재일 뿐이었다. 이 집에서 안서연의 존재는 그림자와도 같았다. 저명한 건축가였던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계모 박화영과 그녀의 딸 안유라는 아버지의 모든 유산을 차지했다. 그리고 집의 진짜 주인이었던 서연을 하루아침에 하녀로 전락시켰다. 아름답고 따스했던 집은 이제 그녀에게 차가운 감옥이나 다름없었다. 그녀의 방은 다락방 구석의 좁은 창고였고 그녀의 하루는 동이 트기 전 시작되어 자정이 넘어서야 끝나는 고된 노동으로 채워졌다. 오늘 밤 화영과 유라는 국내 최고 재벌인 JK그룹의 창립 기념 파티에 참석할 예정이었다. 정재계의 모든 거물이 모이는 그야말로 별들의 전쟁 같은 사교계의 정점이었다. 유라는 이 파티를 인생 역전의 발판으로 삼으려 했다. 그녀의 무기는 바로 자신이 직접 디자인했다고 주장하는 혁신적인 패션 디자인 포트폴리오였다. JK그룹이 새로운 패션 브랜드를 론칭한다는 소문을 듣고 어떻게든 강태민 회장의 눈에 띄어 디자이너로 발탁되려는 야심찬 계획이었다. 하지만 그 화려한 디자인들은 유라의 것이 아니었다. 모두 서연의 피와 땀, 그리고 영혼이 담긴 작품이었다. 서연은 아버지의 재능을 물려받아 디자인에 천부적인 감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는 밤늦도록 고된 집안일을 마친 뒤 낡은 다락방에서 작은 불빛에 의지해 몰래 디자인을 그리며 꿈을 키웠다. 그것이 그녀가 이 지옥 같은 현실을 견딜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었다. 그러나 유라는 그 마지막 희망마저 짓밟았다. 그녀는 서연의 스케치북을 발견하고는 마치 자신의 것인 양 가로챘다. 그리곤 뻔뻔하게도 서연에게 그 디자인들을 완벽한 포트폴리오로 완성하라고 명령했다. 거부하면 아버지가 남긴 유일한 유품인 낡은 만년필을 부숴버리겠다는 협박과 함께였다. 서연은 눈물을 머금고 밤을 새워 자신의 꿈을 타인의 이름으로 포장해야만 했다. 다 됐어. 유라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재촉했다. 서연은 재빨리 드레스의 미세한 흠을 완벽하게 수선하고 조심스럽게 건넸다. 화려한 드레스를 입은 유라와 고급 보석으로 치장한 화영은 서연의 초라한 모습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그들은 마지막으로 거울 앞에서 서로의 모습을 칭찬하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우리가 없는 동안 집이나 잘 보고 있어. 쥐 죽은 듯이 조용히. 화영이 마지막으로 경고의 말을 던지고 현관문을 나섰다. 곧이어 고급 세단의 엔진 소리가 멀어졌다. 거대한 저택에 완벽한 정적이 찾아왔다. 서연은 그제야 참고 있던 숨을 길게 내쉬었다. 온몸에 힘이 빠져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자신의 꿈이 담긴 디자인들이 지금쯤 다른 사람의 손에서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빛나고 있을 것을 생각하니 심장이 시리게 아팠다. 그녀는 유라가 어지럽힌 방을 묵묵히 정리하기 시작했다. 값비싼 화장품과 보석 상자들이 널브러져 있었다. 그때 화장대 아래에 떨어져 있는 두툼한 파일을 발견했다. 표지에는 JK그룹 프로젝트 제안서라고 적혀 있었다.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다.
그것은 유라가 가져갔어야 할 가장 중요한 파일이었다. 그 안에는 디자인의 핵심 컨셉과 소재 제작 과정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담겨 있었다. 이것 없이는 유라의 발표는 텅 빈 껍데기에 불과했다. 아무리 디자인이 훌륭해도 그 철학을 설명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었다. 서연은 순간적으로 갈등했다. 이대로 두면 유라는 파티에서 망신을 당할 것이다. 자신의 디자인을 훔쳐간 것에 대한 통쾌한 복수가 될 수도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자신의 피와 땀이 담긴 소중한 작품들이 제대로 된 평가조차 받지 못하고 사라져버리는 것은 견딜 수 없었다. 그것은 자신의 꿈을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와 같았다. 안 돼. 내 디자인들이 이렇게 사라지게 둘 순 없어. 결심이 서자 서연은 망설일 시간이 없었다. 그녀는 파일을 움켜쥐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옷장을 열었지만 입고 갈 만한 옷이 단 한 벌도 없었다. 모두 낡고 색이 바랜 옷들 뿐이었다. 그녀는 돌아가신 어머니가 남겨주신 유일한 원피스를 꺼내 입었다. 단정하지만 소박한 상류층 파티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차림이었다. 머리를 질끈 묶고 낡은 구두를 신은 채 그녀는 결코 가본 적 없는 화려한 세계를 향해 자신의 꿈을 지키기 위해 집을 나섰다. 폭풍우가 몰아칠 운명의 밤이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다. 파티가 열리는 VVIP 호텔의 로비는 그야말로 별천지였다. 거대한 샹들리에에서 쏟아지는 금빛 조명은 대리석 바닥을 눈부시게 비췄고 공기 중에는 값비싼 향수와 샴페인 향이 은은하게 떠다녔다. 우아한 드레스와 턱시도를 차려입은 사람들은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서로의 안부를 물었고 그들의 손목과 목에서는 보석들이 영롱한 빛을 발했다. 이 모든 화려함 속에서 낡은 원피스 차림의 안서연은 마치 흑백 영화 속에 잘못 들어온 컬러 사진처럼 이질적이었다. 입구에서부터 경호원들의 날카로운 눈초리가 그녀를 훑었다. 초대장이 없으시면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한 경호원이 앞을 가로막으며 단호하게 말했다. 그의 눈에는 의심과 경계심이 가득했다. 저 안에 있는 안유라 씨에게 전달할 물건이 있어서요. 정말 중요한 서류예요. 이것만 전해주고 바로 나갈게요. 서연은 품에 안은 파일을 꼭 쥔 채 간절하게 말했다. 하지만 경호원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주변을 지나던 몇몇 사람들이 그녀의 초라한 행색을 보고 노골적으로 비웃거나 혀를 찼다. 굴욕감에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이대로 돌아설 수는 없었다. 자신의 꿈이 담긴 디자인들이 저 문 너머에 있었다. 그녀가 다시 한번 애원하려던 찰나 호텔 지배인으로 보이는 사람이 다가와 경호원에게 무언가 속삭였다. 아마도 안에서 누군가 그녀의 입장을 허락한 모양이었다. 경호원은 마지못해 길을 비켜주며 덧붙였다. 볼일만 보고 즉시 나가셔야 합니다. 서연은 겨우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파티장 안으로 들어섰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로비보다 훨씬 더 압도적이었다. 높은 천장 아래 수많은 사람들이 반짝이는 잔을 부딪히고 있었고 부드러운 클래식 음악이 그들의 대화 소리에 섞여 흐르고 있었다. 서연은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은 심정이었다. 모두가 그녀를 벌레 보듯 쳐다보는 것 같았다. 그녀는 최대한 벽에 붙어 사람들 눈에 띄지 않게 움직이며 유라를 찾았다. 하지만 파티장은 넓었고 사람은 너무 많았다. 저 멀리 화려한 드레스를 입은 유라가 몇몇 재벌 2세들에게 둘러싸여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그 옆에는 화영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다른 귀부인들과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 그들은 완벽하게 이 세계에 녹아든 듯 보였다. 서연은 그들에게 다가갈 용기가 나지 않았다. 이 자리에서 아는 척을 했다가는 어떤 모욕이 돌아올지 불보듯 뻔했다. 그녀는 유라가 잠시 혼자 있을 때를 기다리기로 마음먹고 근처 기둥 뒤에 몸을 숨겼다. 그때였다. 한 웨이터가 음료가 가득 담긴 쟁반을 들고 그녀 옆을 아슬아슬하게 지나갔다.
뒤에서 밀려오는 인파에 떠밀린 서연은 균형을 잃고 비틀거렸다. 여머, 그녀는 넘어지지 않으려고 허우적거리다가 누군가의 단단한 가슴에 부딪혔다. 그리고 손에 들고 있던 레드와인 잔이 기울어지며 붉은 액체가 상대방의 새하얀 셔츠 위로 쏟아졌다. 선명한 붉은 얼룩이 순식간에 번져나갔다. 주변이 순간 정지했다. 모든 시선이 그들에게로 쏠렸다. 서연이 고개를 들었을 때 그녀는 얼음장처럼 차가운 눈빛과 마주쳤다. 칠흑 같은 머리카락 조각처럼 날카로운 콧날, 그리고 모든 감정을 지운 듯한 무표정한 얼굴. 그가 바로 이 파티의 주최자이자 JK그룹의 후계자 강태민이었다. 그의 아우라는 주변 공기마저 얼려버릴 듯 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서여연은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하며 손수건을 꺼내 그의 셔츠를 닦으려 했다. 하지만 태민은 차갑게 그녀의 손을 밀어냈다. 됐어. 그의 목소리는 낮고 위압적이었다. 주변에서는 수군거리는 소리가 파도처럼 밀려왔다. 어머, 저 여자 누구야? 옷차림 좀 봐. 강태민 회장님한테 무슨 짓이야? 일부러 접근하려는 건가? 멀리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유라와 화영의 얼굴에는 경악과 함께 경멸감이 스쳐 지나갔다. 화영은 저 멍청한 게 기어이 일을 저지르는구나 라고 작게 읊조리며 일부러 외면했다. 유라는 창피하다는 듯 고개를 돌리며 자기들끼리 서연을 모르는 사람 취급했다. 그들의 냉담한 시선이 서연의 심장에 비수처럼 꽂혔다. 서연은 거의 울상이 되어 어쩔 줄 몰라 했다. 그녀가 연신 고개를 숙이며 사과하는 순간 품에 안고 있던 파일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서류들이 와르르 쏟아지며 그중 몇 장의 디자인 스케치가 태민의 구두 앞에 흩어졌다. 태민은 무심코 바닥을 내려다보았다.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대담하면서도 섬세한 선으로 그려진 드레스 스케치였다. 상업적이면서도 예술성을 잃지 않은 독창적인 아이디어가 번뜩이는 디자인이었다. 패션 사업에 깊은 조예가 있던 그는 한눈에 그 스케치가 평범한 수준이 아님을 알아보았다. 그의 차가운 눈빛에 아주 미세한 거의 알아챌 수 없는 호기심의 불꽃이 스쳤다. 그는 허리를 숙여 스케치 한 장을 주워들었다. 바로 그때 그의 비서가 다가와 다급하게 말했다. 회장님, 해외 이사님들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태민은 스케치에서 눈을 떼고 서연을 한번 쳐다본 뒤 아무 말 없이 비서를 따라 자리를 옮겼다. 그의 손에는 여전히 서연의 스케치 한 장이 들려 있었다. 홀로 남겨진 서연은 쏟아진 서류들을 황급히 주워 담으며 수치심과 막막함에 숨이 막힐 것 같았다. 그녀는 아직 알지 못했다. 방금 그 찰나의 순간이 그녀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불씨가 되리라는 것을. 파티의 하이라이트는 JK그룹의 신진 디자이너 발굴 프로젝트 발표 순서였다. 화려한 조명이 무대를 비추자 사회자는 낭랑한 목소리로 다음 발표자인 안유라의 이름을 호명했다. 유라는 수많은 시선 속에서 마치 백조처럼 우아하게 무대 위로 걸어나갔다. 그녀는 완벽하게 계산된 미소를 지으며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다. 안녕하십니까. 디자이너 안유라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선보일 컬렉션의 주제는 도시의 꿈입니다. 저는 삭막한 도시 속에서도 피어나는 자연의 생명력과 현대 여성의 강인한 내면을 디자인에 담아내고자 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는 서연이 밤새워 그린 디자인들이 하나씩 나타났다. 섬세하고 독창적인 디자인에 객석에서는 나지막한 감탄사가 터져 나왔다. 유라는 마치 자신이 정말 그 디자인들을 창조한 것처럼 미리 외워둔 미사여구를 유창하게 읊었다. 하지만 그녀의 설명은 디자인의 깊이를 전혀 꿰뚫지 못하는 텅 빈 껍데기 같은 말들의 향연일 뿐이었다. 맨 앞줄 강태민은 팔짱을 낀 채 무표정하게 스크린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의 손에는 아까 주운 스케치 한 장이 여전히 들려 있었다. 스크린에 떠오른 디자인과 손안의 스케치, 그리고 아까 그 여자의 다급하던 눈빛이 퍼즐 조각처럼
그의 머릿속에서 맞춰졌다. 와인 얼룩으로 망가진 셔츠의 불쾌감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다. 대신 차가운 분노와 흥미로운 호기심이 동시에 피어올랐다. 그는 이 추악한 연극의 진실을 확인하고 싶어졌다. 유라의 발표가 끝나자 박수갈채가 쏟아졌다. 그녀는 우쭐한 표정으로 허리를 숙여 인사했다. 사회자가 형식적인 질문 몇 개를 던진 후 객석에도 질문 기회를 주었다. 바로 그때 강태민이 조용히 손을 들었다. 파티장을 가득 채웠던 소음이 순간적으로 잦아들었다.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로 향했다. 그는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안유라 디자이너, 5번째로 선보인 비대칭 쉬폰 드레스에 대해 묻겠습니다. 그의 시선이 스크린 속 하늘거리는 드레스를 향했다. 그 독특한 흐름을 만들어내기 위해 어떤 구체적인 드레이핑 기법을 사용했습니까? 실크 혼방 소재의 구조적 안정성을 해치지 않으면서 말입니다. 그리고 그 기법의 선택이 앞서 언급한 도시의 우울이라는 부제와 어떻게 철학적으로 연결되는지 설명해 주시죠. 질문은 극도로 전문적이고 날카로웠다. 단순히 디자인을 훔쳐본 것만으로는 절대 대답할 수 없는 디자이너의 영혼과 기술을 꿰뚫는 질문이었다. 유라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그녀의 눈동자가 당황으로 흔들리기 시작했다. 드레이핑 철학적 연결, 그녀는 그 단어들의 의미조차 제대로 알지 못했다. 그것은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혁신적인 기법으로 그녀는 횡설수설하기 시작했다. 식은땀이 이마에 맺혔고 목소리는 염소처럼 떨려 나왔다. 객석에서는 의아함의 수군거림이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유라는 구원을 요청하는 눈빛으로 객석에 앉은 어머니 박화영을 바라보았지만 화영 역시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어쩔 줄 몰라 할 뿐이었다. 유라의 침묵이 길어지자 태민은 더 이상 기다리지 않았다. 그는 옆에 선 비서에게 나지막이 무언가를 지시했다. 잠시 후 경호원 2명이 파티장 구석 기둥 뒤에 숨어있던 안서연을 찾아냈다. 서연은 겁에 질려 저항했지만 경호원들은 그녀를 거의 끌다시피 무대 옆으로 데려왔다. 제어 여자를 무대 위로. 태민의 명령은 단호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장내는 술렁였다. 서연은 영문도 모른 채 밝은 조명 아래 수백 개의 눈동자 앞에 내던져졌다. 그녀의 옆에는 창백하게 질려버린 유라가 서 있었다. 태민은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무대로 걸어 올라왔다. 그는 유라를 완전히 무시한 채 겁에 질려 떨고 있는 서연에게 시선을 고정했다. 그리고 방금 전과 똑같은 질문을 하지만 조금 더 부드러운 톤으로 다시 물었다. 대답해봐요. 5번째 드레스에 대한 내 질문. 서연은 처음에는 너무 놀라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하지만 스크린에 떠있는 자신의 디자인을 보는 순간 수많은 밤을 지새우며 고민했던 시간과 열정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것은 그녀의 자식과도 같은 작품이었다. 두려움이 서서히 가라앉고 그 자리를 디자이너로서의 자부심이 채우기 시작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하지만 명확하게 입을 열었다. 그 드레스는 바이어스 컷을 기반으로 한 입체 재단 기법을 사용했습니다. 특히 어깨선에서 허리로 이어지는 부분은 원단을 꼬아내리는 몰딩 기법을 적용해 인위적인 주름 없이 자연스러운 곡선을 만들었습니다. 소재의 안정성을 위해 안감의 오간자 실크를 덧대어 힘을 받도록 했고요. 그녀의 설명은 막힘이 없었다.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다. 이 기법을 선택한 이유는 마치 차가운 빌딩 표면을 타고 흘러내리는 빗물처럼 도시의 삭막함 속에서도 유연함을 잃지 않는 생명력을 표현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도시의 우울이 아닌 우울 속에서도 피어나는 희망을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녀의 진심 어린 설명이 끝나자 장내에는 잠시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이내 객석 곳곳에서 탄성과 함께 박수갈채가 터져 나왔다. 모든 것이 명백해졌다. 진짜 디자이너는 초라한 옷차림의 저 여자였다. 안유라는 그저
파렴치한 도둑에 불과했다. 유라는 그 자리에서 완전히 무너져 내렸고 박화영의 얼굴은 분노와 수치심으로 시뻘겋게 달아올랐다. 화려한 파티의 한가운데서 한 소녀의 빼앗겼던 꿈이 가장 극적인 방식으로 세상에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모든 진실이 밝혀지자 파티장은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휩싸였다. 안유라와 박화영은 더 이상 그 자리에 머물 수 없다. 어시워시다. 수백 개의 경멸과 조롱이 섞인 시선을 받으며 그들은 마치 쫓기듯 파티장을 빠져나갔다. 그들의 화려했던 등장은 가장 비참하고 치욕적인 퇴장으로 막을 내렸다. 무대 위에 홀로 남겨진 안서연은 여전히 상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떨고 있었다. 갑작스럽게 쏟아지는 스포트라이트와 사람들의 동정 어린 시선이 오히려 그녀를 더욱 두렵게 만들었다. 그녀는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었지만 발이 바닥에 붙어버린 듯 움직일 수가 없어 딴질 수가 없었다. 그때 강태민이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자신의 재킷을 벗어 그녀의 어깨에 걸쳐주었다. 갑작스러운 온기에 서연이 놀라 그를 쳐다보자 그는 여전히 무표정한 얼굴로 나지막이 말했다. 따라와요. 그는 서연의 팔을 가볍게 붙잡고 무대 뒤편으로 이끌었다. 그의 비서는 재빨리 기자들과 호기심 어린 군중들을 막아섰다. 태민은 복잡한 호텔의 복도를 미로처럼 통과하여 한문 앞에 섰다. 그가 지문을 인식시키자 굳게 닫혀있던 문이 소리 없이 열렸다. 안으로 들어서자 파티장의 소음은 거짓말처럼 사라지고 완벽한 고요함이 찾아왔다. 그곳은 도시의 야경이 한눈에 들어오는 최고층의 개인 집무실이었다. 거대한 통유리창 고급스러운 가구, 그리고 정갈하게 정돈된 책상. 모든 것이 강태민이라는 사람처럼 차갑고 빈틈없어 보였다. 그는 서연을 가죽 소파에 앉히고는 자신은 맞은편 의자에 앉았다. 위로의 말 한마디 건네지 않았다. 대신 그는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갔다. 그의 눈빛은 동정심이 아닌 사업가의 날카로운 분석으로 가득 차 있었다. 오늘 일은 유감이지만 덕분에 당신의 재능과 처지를 잘 알게 됐습니다. 그의 직설적인 말에 서연은 고개를 들었다. 안서연 씨, 당신에게는 지옥에서 벗어날 탈출구가 필요하고 나에게는 이 상황을 해결해 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무서운 말씀이신지 태민은 잠시 창밖의 야경을 응시하더니 다시 그녀에게 시선을 돌렸다. 나는 현재 조부의 강요로 결혼 상대를 찾아야 하는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JK그룹의 차기 후계자로서 안정적인 가정을 꾸리는 것이 경영 능력의 일부라고 생각하시는 분이라서요. 특히 그룹의 명운이 걸린 중요한 프로젝트를 앞두고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마치 기업의 현안을 브리핑하는 듯했다. 나는 사랑 없는 정략 결혼으로 내 인생을 낭비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내 시간을 할애해서 연애를 할 여유도 없고요. 그러던 차에 당신을 봤습니다. 안서연 씨, 당신은 나에게 완벽한 파트너가 될 수 있습니다. 서연은 그의 말을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바라보았다. 완벽한 파트너라니 방금 전까지 하녀 취급을 받던 초라한 자신과 이 완벽한 남자는 아무런 접점도 없었다. 태민은 그녀의 혼란을 읽었다는 듯 책상 서랍에서 서류 한 뭉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그것은 혼인계약서라는 제목이 선명하게 찍힌 문서였다. 나와 계약, 결혼을 합시다. 그의 폭탄 선언에 서연은 숨을 삼켰다. 기간은 정확히 1년. 1년 동안 당신은 내 약혼녀이자 아내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대외적으로 우리는 서로 깊이 사랑하는 사이가 되어야 합니다. 조부와 우리 가족을 완벽하게 속여야 해요. 그는 계약서를 그녀 앞으로 밀어주었다. 그 대가로 나는 당신에게 새로운 삶을 제공하겠습니다. 우선 당신을 괴롭히던 그 가족으로부터 완벽하게 독립시켜줄 겁니다. 법적인 보호는 물론 그들이 다시는 당신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만들 겁니다. 두 번째, 당신이 살게 될 최고급 주거 공간과 생활비 일체를 제공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 JK그룹의 이름으로
당신의 이름을 딴 디자인 브랜드를 론칭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당신의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무대를 만들어주겠다는 뜻입니다. 그의 제안은 거부할 수 없을 만큼 파격적이었다. 지옥 같은 현실에서의 해방 안정적인 삶, 그리고 꿈을 이룰 수 있는 기회까지. 서연이 평생 꿈꿔왔지만 감히 가질 수 없었던 모든 것이었다. 1년의 계약 기간이 끝나면 우리는 합의해 이혼합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위자료와 함께 당신은 완벽한 자유를 얻게 되고 당신의 브랜드는 온전히 당신의 소유가 됩니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계약서를 집어들었다. 그 내용은 너무나 구체적이고 현실적이어서 오히려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이것은 신데렐라의 마법이 아니었다. 철저히 계산된 비즈니스 거래였다. 한 사람의 인생을 구원하는 대가로 다른 한 사람은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는. 그녀는 고개를 들어 태민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어떤 온기도 없었다. 그는 단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적의 카드를 찾았을 뿐이었다. 한편의 착취에서 벗어나 또 다른 형태의 거래에 발을 들이는 것일까 하지만 그녀에게 선택의 여지가 있었던가. 다락방의 차가운 현실과 계모의 학대를 떠올리자 눈앞의 이 차가운 거래가 오히려 유일한 구원의 동아줄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결심을 굳힌 눈빛으로 태민을 마주보았다. 알겠습니다. 그 계약 하겠어요. 서연은 테이블 위에 펜을 집어들어 자신의 이름을 서명란에 또박또박 적어 내려갔다. 그 순간 두 사람의 운명의 톱니바퀴가 거대한 소리를 내며 맞물리기 시작했다. 계약서에 서명한 다음 날 안서연의 삶은 180도 달라졌다. 그녀는 지난 수년간 갇혀 살던 어두운 다락방을 떠나 서울의 심장이 내려다 보이는 초고층 펜트하우스에 새로운 둥지를 틀었다. 강태민의 집은 집이라기보다는 거대한 예술 작품에 가까웠다. 사방이 통유리로 되어 있어 낮에는 눈부신 햇살이, 밤에는 보석 같은 도시의 야경이 쏟아져 들어왔고 최소한의 가구들은 하나하나가 디자인 작품처럼 완벽한 자리에 놓여 있었다. 서연이 살던 다락방보다 더 큰 드레스룸을 보았을 때 그녀는 잠시 현기증을 느꼈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틈도 없이 곧바로 그녀를 위한 변신 프로젝트가 시작되었다. 강태민은 자신의 비서를 통해 각 분야 최고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팀을 그녀에게 붙였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스타일리스트, 전직 외교관 출신의 에티켓 강사 톱배우들만 상대하는 헤어 및 메이크업 아티스트까지 그야말로 강태민의 약혼녀를 만들어내기 위한 드림팀이었다. 서연 씨, 이건 서연 씨 본연의 모습을 바꾸려는 게 아니에요. 단지 새로운 환경에서 자신을 지킬 갑옷과 무기를 쥐어주는 과정일 뿐이죠. 유명 스타일리스트인 윤 실장은 따뜻하게 웃으며 말했다. 그녀의 말처럼 변신 과정은 단순히 비싼 옷을 입히고 화장을 시키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상류 사회에 보이지 않는 규칙과 언어를 배우는 강도 높은 훈련에 가까웠다. 서연은 와인잔을 쥐는 법부터 시작해 복잡한 테이블 매너, 클래식 음악의 종류, 미술 사조, 그리고 여러 상황에 맞는 미묘한 화법까지 모든 것을 스펀지처럼 흡수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힘들었지만 그녀는 이것이 자신의 꿈과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 것을 알기에 이를 악물고 버텼다. 낡고 해진 옷 대신 몸에 꼭 맞는 우아한 드레스가 질끈 묶었던 머리 대신 세련된 웨이브 헤어스타일이 그녀의 것이 되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낯설었지만 그 눈빛만은 예전의 안서연 그대로였다. 강태민과의 관계는 여전히 차가운 비즈니스 파트너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그들은 거대한 펜트하우스에 서로 다른 공간에서 각자의 시간을 보냈다. 태민은 새벽같이 집을 나가 자정이 넘어서야 돌아왔고 서연은 온종일 전문가들의 교육을 받거나 서재에 틀어박혀 디자인 공부를 했다. 그들의 소통은 대부분 태민의 비서를 통하거나 최첨단 냉장고 문에 붙은 포스트잇으로 이루어졌다. 오늘 저녁 7시 드레스 피팅 있음. 내일 아침 8시 승마 수업.
마치 잘 짜인 스케줄에 따라 움직이는 인형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 때도 있었다. 어느 날 아침 이른 시간에 잠이 깬 서연은 주방에서 물을 마시다가 출근 준비를 하던 태민과 마주쳤다. 예상치 못한 만남의 둘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좋은 아침이에요. 서연이 먼저 조심스럽게 인사를 건넸다. 그래요. 태민은 짧게 대답하며 커피 머신에서 에스프레소를 내렸다. 그는 넥타이를 고쳐매며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그들의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투명한 벽이 존재하는 듯했다. 서연은 더 이상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그저 컵만 만지작거렸다. 오늘 교육 잘 받아요. 그는 커피를 단숨에 들이켜고는 그 말만 남긴 채 서재로 들어가 버렸다. 짧은 만남이었지만 서연은 그의 지친 눈빛과 단단히 담은 입술에서 그가 짊어진 삶의 무게를 어렴풋이 느낄 수 있었다. 몇 주간의 강도 높은 훈련이 끝나고 드디어 첫 번째 시험대가 찾아왔다. 바로 강태민의 가족, 특히 JK그룹의 절대 권력자인 강 회장과의 저녁 식사 자리였다. 강 회장은 호랑이 같기로 소문난 인물이었다. 그의 날카로운 눈을 속이고 손주 며느리감으로 인정받아야만 이 계약은 첫 단추를 성공적으로 꿰는 셈이었다. 저녁 식사를 앞두고 태민이 처음으로 서연에게 직접 작전을 지시했다. 그는 강 회장의 성격 취향, 그리고 예상 질문 리스트까지 정리된 파일을 그녀에게 건넸다. 조부께서는 꾸며낸 모습을 가장 혐오하십니다. 어설프게 아는 척을 하거나 과장된 행동은 절대 금물이에요. 모르는 건 모른다고 솔직하게 말해요.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서연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대신 디자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당신이 가진 열정을 그대로 보여줘요. 조부께서 유일하게 존중하는 것이 바로 자신의 일에 대한 진정한 열정이니까. 그것만이 우리가 가진 유일한 무기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드물게 진지함이 묻어 있었다. 단순한 비즈니스 파트너가 아닌 같은 목표를 가진 동맹으로서 건네는 조언이었다. 약속된 저녁 서연은 윤 실장이 골라준 단아하면서도 기품 있는 네이비색 원피스를 입고 태민과 함께 강 회장의 저택으로 향했다. 성처럼 거대한 한옥 저택은 그 위용만으로도 사람을 압도했다. 차에서 내리자 태민이 자연스럽게 그녀에게 팔을 내밀었다. 연기를 위한 제스처였지만 그의 단단한 팔에 의지하자 신기하게도 떨리는 마음이 조금은 진정되는 듯했다. 서연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이제 운명의 문을 열고 호랑이굴로 들어갈 시간이었다. 강태민 회장과 안서연의 약혼은 예상대로 대한민국 전체를 뒤흔드는 빅뉴스가 되었다. 하루아침에 신데렐라로 떠오른 무명의 디자이너 안서연의 이름이 모든 포털 사이트의 실시간 검색어 1위를 차지했다. 언론은 세기의 로맨스, 현대판 신데렐라 스토리라며 앞다투어 그들의 이야기를 대서특필했다. JK그룹이 공개한 공식 약혼 사진 속에서 서연은 낯설지만 우아한 미소를 짓고 있었고 그녀의 곁에는 얼음장 같던 강태민이 희미하게나마 부드러운 표정을 하고 있었다. 이 소식은 당연히 박화영과 안유라의 귀에도 들어갔다. 파티에서의 치욕 이후 두 사람은 빚쟁이들의 독촉을 피해 허름한 오피스텔에 숨어 지내고 있었다. 유라는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확인하다가 경악에 찬 비명을 질렀다. 엄마 이리 와서 이것 좀 봐. 말도 안 돼. 한달음에 달려온 화영은 유라가 내민 스마트폰 화면을 보고 그대로 굳어버렸다. 화면 가득 채운 것은 바로 강태민과 안서연의 약혼 기사였다.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비비고 몇 번이고 다시 읽었지만 현실은 변하지 않았다. 저 계집애가 감히. 화영의 얼굴이 시기심과 분노로 흉측하게 일그러졌다. 자신들이 그토록 들어가고 싶었던 세상을 자신들이 벌레처럼 취급하던 서연이 단숨에 차지해버린 것이다. 유라는 분을 이기지 못해 손에 든 스마트폰을 벽에 집어던져 버렸다. 어떻게 저 애가 내가 아니라 어떻게 저런 애가 강태민의 약혼녀가 될 수 있어. 이건 악몽이야. 한참 동안 저주와 악담을 퍼붓던 두 사람. 그러나 분노의 폭풍이 지나가자 화영의 머릿속에서는 다른 계산이 빠르게 돌아가기 시작했다.
그녀의 눈이 탐욕으로 번뜩였다. 유라야, 울지 말고 정신 차려. 이게 끝이 아닐 수도 있어. 뭐가 끝이 아니야? 다 끝났어. 아니지. 화영이 음흉한 미소를 지었다. 생각해봐. 안서연이 JK그룹의 안주인이 된다면 걔는 우리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되는 거야. 걔가 아무리 우리를 증오해도 세상 사람들 눈이 있어. 가족을 내칠 수는 없을걸. 우리는 걔를 길러준 엄마고 하나뿐인 동생이잖아. 그녀의 말에 유라의 울음이 멎었다. 두 모녀는 서로의 얼굴을 마주 보았다. 그들의 눈에는 다시 한번 지독한 욕망의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다. 그들은 즉시 가장 불쌍해 보이는 옷을 골라 입고 눈물 연기를 연습하며 JK그룹 본사로 향했다. JK그룹. 본사의 로비는 그 웅장함만으로도 사람을 주눅들게 했다. 화영과 유라는 안내 데스크로 다가가 최대한 애처로운 목소리로 서연을 만나게 해달라고 애원했다. 우리 서연이, 아니 안서연 실장님, 좀 만나게 해주세요. 저희가 가족입니다. 보안 직원들은 그들의 허름한 행색과 의심스러운 태도에 단호하게 거절했다. 그러자 화영은 바닥에 주저앉아 대성통곡을 하기 시작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자식을 만나러 온 애미를. 문전박대하다니. 서연아, 내 딸아. 그녀의 연기는 매우 효과적이었다. 로비에 있던 사람들의 시선이 쏠리기 시작했고 몇몇은 스마트폰을 꺼내 이 광경을 촬영하기 시작했다. 잠시 후 소란을 보고받은 비서실을 통해 서연에게 연락이 닿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의 서연이 나타났다. 세련된 트위드 투피스에 단정한 올림머리. 그녀의 걸음걸이는 당당했고 표정은 침착했다. 더 이상 과거에 주눅든 소녀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다. 그녀의 뒤에는 건장한 경호원 2명이 그림자처럼 따라붙었다. 서연은 우는 척 연기하는 두 모녀를 차가운 눈으로 내려다보았다. 서연아, 내 딸, 그동안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 왜 연락 한 번 없었니? 엄마는 매일 밤 너를 위해 기도했단다. 화영이 달려와 그녀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서연은 차갑게 손을 뒤로 뺐다. 언니, 내가 잘못했어. 다 내가 질투심에 눈이 멀어서 그랬어. 제발 용서해줘. 우린 가족이잖아, 응. 유라까지 눈물을 흘리며 매달렸다. 완벽하게 계산된 동정심 유발 작전이었다. 하지만 서연은 더 이상 그들의 연기에 속지 않았다. 가족이여. 서연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단단함이 있었다. 제가 아는 가족은 딸의 꿈이 담긴 디자인을 훔치고 파티장에서 모르는 척 외면하고 10년 넘게 저를 하녀처럼 부리지는 않던데요. 그녀는 화영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을 이었다. 그리고 제 어머니는 제가 아주 어릴 때 돌아가셨습니다. 제게 어머니는 세상에 단 한 분뿐입니다. 다시는 그 입으로 엄마라는 단어를 담지 마세요. 역겹습니다. 그녀의 단호한 말에 화영과 유라의 얼굴에서 거짓 눈물이 싹 가셨다. 그들의 표정이 굳어지는 것을 보며 서연은 마지막 쐐기를 박았다. 오늘 이 시간부로 당신들과 나의 인연은 완벽하게 끝입니다. 다시는 제 이름 부르면서 찾아오지 마세요. 만약 한 번만 더 제 주변에 나타나거나 저를 가족이라 칭하는 일이 생긴다면 그땐 강태민 회장님의 법무팀을 통해 정식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아무 관계도 아니라는 사실을 법적으로 증명해드리죠. 그녀의 선언에 화영의 얼굴이 분노로 시뻘개졌다. 네오, 이 은혜도 모르는 년. 우리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욕설을 퍼부으려는 화영의 앞을 경호원들이 막아섰다. 로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이 추악한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서연은 더 이상 그들을 상대할 가치도 없다는 듯 차갑게 돌아섰다. 그녀가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어가는 동안 등 뒤로 화영의 악에 바친 저주가 들려왔다. 두고 봐, 너 절대 행복하게 못 살 거야.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네 앞길을 망쳐놓고 말겠어. 서연은 잠시 멈칫했지만 이내 다시 발걸음을 옮겼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그녀는 길고 아팠던 과거와의 연결고리를 제 손으로 끊어냈다는 해방감에 길게 숨을 내쉬었다. 고통스러웠지만 반드시 필요한 일이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터였다. 계모와의 관계를 정리한 후 서연의 삶은 놀라울 정도로 평온해졌다. 그리고 그 평온함 속에서 그녀는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자신의 꿈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기회는 강태민에게서 왔다. 어느 날 저녁 그는 평소보다 이른 시간에 귀가해 서재에서 디자인에 몰두하고 있는 서연에게 다가왔다. 그 재능을 그렇게 썩히는 건 자원의 낭비 같군. 태민은 그녀의 스케치북을 잠시 들여다보며 무심한 척 말했다. JK그룹에서 새로운 컨템포러리 패션 브랜드 아으레이를 론칭할 준비를 하고 있어. 내일부터 기획팀에 합류해서 당신의 아이디어를 내봐요. 계약의 일부라고 생각해도 좋고. 그의 말투는 여전히 사무적이었지만 서연은 그 말에 담긴 배려를 느낄 수 있었다. 그는 그녀를 그저 가짜 약혼녀로만 두지 않고 그녀의 정체성인 디자이너 안서연으로서 존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서연의 목소리가 벅찬 감동으로 작게 떨렸다. 처음으로 누군가가 그녀의 재능을 인정하고 제대로 된 기회를 준 순간이었다. 다음 날부터 서연은 JK그룹의 디자이너로 출근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회장님의 낙하산이라는 곱지 않은 시선도 있었지만 그녀는 오직 실력으로 모든 편견을 잠재웠다. 회의 때마다 그녀가 내놓는 신선하고 대담한 아이디어들은 팀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고 그녀의 디자인에 대한 깊은 이해와 열정은 동료들의 인정을 받기에 충분했다. 태민은 대부분의 회의에 직접 참석했다. 그는 서연의 의견을 주의 깊게 경청했고 보수적인 임원들이 그녀의 파격적인 제안에 제동을 걸 때면 그가 직접 나서서 그녀의 편을 들어주었다. 안서연 실장의 디자인은 현재 시장이 원하는 바를 정확히 꿰뚫고 있습니다. 리스크를 감수하지 않으면 혁신도 없습니다. 그의 단호한 지지 속에서 서연은 점점 더 자신감을 얻고 자신의 날개를 마음껏 펼치기 시작했다. 함께 일하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서연은 강태민의 새로운 면모들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는 회의실에서는 얼음처럼 차가운 카리스마를 내뿜는 경영자였지만 그녀는 가끔 그의 인간적인 모습을 목격하곤 했다. 늦은 밤 잠시 바람을 쐬러 나왔다가 통유리 너머 집무실에서 조부와 통화하는 그의 모습을 본 적이 있었다. 늘 당당하던 그의 어깨가 무겁게 처져 있었고 그의 얼굴에는 깊은 고뇌와 피로가 서려 있었다. 또 어떤 날은 너무 지쳐 소파에서 잠든 그의 모습을 보기도 했다. 잠든 그의 얼굴은 마치 모든 방어막을 해제한 소년처럼 무방비하고 어딘가 외로워 보였다. 서연은 그럴 때마다 그가 완벽한 재벌 후계자라는 갑옷 아래 얼마나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지 어렴풋이 느끼며 가슴 한편이 아려왔다. 아우라의 런칭 날짜가 다가오면서 프로젝트는 최고조로 바빠졌다. 서연은 자신의 첫 공식 데뷔 무대라는 생각에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에 매달렸다. 며칠 밤을 새우는 것은 예사였고 식사도 거르기 일쑤였다. 그녀의 열정은 대단했지만 그녀의 몸은 그 열정을 감당하지 못하고 서서히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다. 결국 일이 터지고 말았다. 마감 기한을 앞두고 마지막 샘플을 검토하던 어느 늦은 밤 서연은 갑자기 현기증을 느끼며 그대로 책상 위로 쓰러졌다. 온몸이 불덩이처럼 뜨거웠고 눈앞이 빙빙 돌았다. 그날따라 태민 역시 늦게까지 회사에 남아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다. 그는 잠시 머리를 식히러 나왔다가 디자인실의 불이 아직도 켜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의아하게 생각하며 안으로 들어선 그는 책상에 쓰러져 있는 서연을 발견하고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안서연 씨, 정신 차려봐요. 그가 급히 다가가 그녀의 어깨를 흔들었지만 그녀는 여튼 신음만 흘릴 뿐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 그의 손등에 닿은 그녀의 이마는 불덩이처럼 뜨거웠다. 그의 얼굴에서
평소의 냉정함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당황과 걱정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비서를 부르는 대신 직접 그녀를 조심스럽게 안아들었다. 생각보다 너무나 가벼운 그녀의 무게에 그의 미간이 절로 찌푸려졌다. 펜트하우스로 돌아온 그는 서연을 침대에 조심스럽게 눕히고 해열제를 찾았다. 그리고는 난생 처음으로 부엌으로 들어가 서투른 솜씨로 죽을 끓이기 시작했다. 최고급 스마트 키친 시스템 앞에서 대한민국 최고의 경영자는 인터넷으로 흰죽 끓이는 법을 검색하며 애쩔쩔매고 있었다. 쌀을 태우고 물 조절에 실패하기를 몇 번 그는 겨우 그럴싸한 모양의 죽 한 그릇을 완성했다. 얼마나 지났을까? 은은한 죽 냄새에 서연이 천천히 눈을 떴다. 흐릿한 시야 속으로 침대 옆 의자에 앉아 걱정스러운 눈으로 자신을 내려다보는 태민의 모습이 들어왔다. 회장님, 일어났소. 열이 심했어. 이걸 좀 먹어요. 그는 서투르게 죽 그릇을 들어 그녀에게 내밀었다. 서연은 멍한 상태로 그가 건네는 죽을 받아 한 숟가락 떠먹었다. 간이 하나도 맞지 않았지만 이상하게도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맛있는 음식처럼 느껴졌다. 따뜻한 기운이 온몸으로 퍼지면서 꽁꽁 얼어붙었던 마음 한구석이 서서히 녹아내리는 것 같았다. 왜 이렇게까지 해주시는 거예요? 죽그릇을 비운 서연이 힘겹게 물었다. 태민은 잠시 시선을 피하더니 퉁명스럽게 대답했다. 비즈니스 파트너가 쓰러지면 곤란하니까. 다시는 이렇게 무모하게 굴지 마요. 말은 여전히 까칠했지만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했다. 그 순간 서연은 깨달았다. 두 사람 사이에 존재하던 차가운 계약의 벽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 따스한 균열이 생겨나고 있었다는 것을. 안서연과 강태민의 관계가 서서히 감정적인 교류를 시작하며 따뜻해질 무렵 짙은 어둠 속에서는 악의적인 음모가 싹트고 있었다. JK그룹 본사 앞에서 망신을 당하고 쫓겨난 박화영과 안유라는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었다. 그들은 돈도 명예도 모두 잃었다. 남은 것이라고는 안서연에 대한 지독한 증오뿐이었다. 이대로 그의 애가 행복해지는 꼴은 절대로 못 봐. 절대로. 유라가 이를 갈며 소리쳤다. 허름한 오피스텔 월세마저 밀린 절박한 상황 속에서 그들의 증오심은 더욱 독하게 자라났다. 우는 소리 집어치워. 화영이 독사 같은 눈을 번뜩이며 말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게 뭔지 알아. 바로 여론이야. 사람들은 신데렐라 스토리를 좋아하는 만큼 그 신데렐라가 추락하는 모습은 더 좋아하지. 그녀는 추악한 계획을 세웠다. 안서연을 완벽한 상류층 신데렐라에서 남자를 등쳐먹고 사는 파렴치한 꽃뱀으로 추락시킬 계획이었다. 그들은 없는 돈을 긁어모아 흥신소를 고용했다. 서연의 과거를 샅샅이 뒤졌지만 학대받은 기억 외에는 아무런 흠집도 찾아낼 수 없었다. 없으면 만들면 되지. 화영은 더욱 악랄해졌다. 그녀는 서연의 낡은 앨범에서 찾아낸 고등학교 시절 사진들을 교묘하게 합성했다. 서연이 낯선 남자들과 유흥업소에서 찍은 것처럼 보이는 조잡하지만 자극적인 사진들을 만들어냈다. 그리고 과거 서연의 아버지 회사에서 돈 문제로 해고되었던 직원에게 접근해 돈을 쥐어주며 거짓 인터뷰를 하도록 사주했다. 안서연이 학창시절부터 돈 많은 남자들을 상대로 용돈 벌이를 했다는 식의 악의적인 증언이었다. 모든 증거를 손에 쥔 그들은 선정적인 기사로 악명 높은 인터넷 연예 매체 가십코리아의 한 기자를 만났다. 그들은 눈물을 흘리며 자신들이야말로 피해자라고 호소했다. 서연의 거짓된 모습에 속아 재산을 탕진했으며 이제는 진실을 밝혀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오는 것을 막고 싶다는 위선으로 가득 찬 주장을 펼쳤다. 자극적인 먹잇감에 굶주려 있던 기자는 그들의 제안을 덥석 물었다. 며칠 후 대한민국은 다시 한번 안서연의 이름으로 발칵 뒤집혔다. 단독 JK그룹의 신데렐라 두 얼굴의 과거, 안서연 그녀의 충격적인 실체 고발.
기사는 순식간에 온라인을 통해 퍼져나갔다. 기사의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조작된 사진과 거짓 증언을 근거로 안서연을 돈을 위해서라면 어떤 남자든 유혹하는 부도덕한 인물로 매도했다. 강태민 회장 역시 그녀의 계획적인 유혹에 넘어간 순진한 피해자처럼 묘사했다. 순식간에 세기의 로맨스문은 희대의 사기극으로 둔갑했다. 여론은 무섭게 돌아섰다. 그녀의 성공을 응원했던 대중은 이제 그녀에게 배신감을 느끼며 날선 비난을 퍼부었다. 기사 댓글창에는 입에 담지 못할 욕설과 인신공격이 가득했다. 어쩐지 너무 동화 같다 했어. 결국은 꽃뱀이었군. 강태민 회장님, 불쌍해서 어떻게 저런 여자한테 속아서. 당장 파혼하고 업계에서 매장시켜라. 파장은 JK그룹에도 미쳤다. 그룹의 이미지가 실추되면서 주가가 소폭 하락했고 보수적인 이사회 임원들은 회의 석상에서 노골적으로 불만을 터뜨렸다. 강 회장은 즉시 태민을 자신의 집무실로 호출했다. 태민아, 나는 그 아이의 재능에 대한 열정은 존중했다. 하지만 우리 가문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 스캔들은 용납할 수 없다. 이 일을 제대로 처리할 해라. 네가 못하면 내가 직접 나설 것이다. 조부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이 스캔들은 이제 두 사람의 사적인 문제를 넘어 그룹 전체의 위기로 번지고 있었다. 그 시각 서연은 아유라 론칭 준비로 분주한 디자인실에서 이 끔찍한 소식을 접했다. 동료 직원이 조심스럽게 보여준 스마트폰 화면 속 기사와 사진들을 본 순간 그녀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말도 안 되는 거짓말 추악하게 조작된 이미지들이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그녀의 심장을 찔렀다. 하지만 기사 내용보다 더 그녀를 고통스럽게 한 것은 아래에 달린 수만 개의 악의적인 댓글들이었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와 문을 잠갔다.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다. 강태민이 자신에게 베풀어준 모든 것들이 떠올랐다. 지옥에서 꺼내주고 새로운 삶을 선물하고 꿈을 펼칠 무대를 만들어준 사람. 그런데 자신은 그에게 은혜를 갚기는커녕 그의 얼굴과 그가 평생을 바쳐 이끌어온 그룹의 이름에 지울 수 없는 오점을 남기고 말았다. 나 때문에 강태민 씨가 공영에 처해서. 그래서 극심한 죄책감이 그녀를 짓눌렀다. 그녀는 책상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던 혼인계약서를 꺼내보았다. 어쩌면 이 모든 것을 끝낼 방법은 하나뿐일지도 모른다. 자신이 그의 인생에서 사라지는 것. 그를 위해서 그가 자신에게 베풀어준 모든 것에 대한 마지막 보답으로 그를 놓아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다.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다. 서연은 작은 가방을 꺼내 자신의 몇 안 되는 소지품을 챙기기 시작했다. 그녀는 이별을 고하는 짧은 편지를 남기고 아무도 모르게 그의 곁을 떠나기로 결심했다. 그것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하고도 최선의 선택이라 믿었다. 작은 가방을 든 안서연이 마지막으로 펜트하우스를 돌아보았다. 눈물이 시야를 흐렸지만 그녀는 결심을 굳힌 채 현관문으로 향했다. 강태민에게 남기는 짧은 편지는 이미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다. 그녀가 떨리는 손으로 문손잡이를 잡으려는 순간 문이 바깥에서 먼저 열렸다. 늦은 밤 피곤한 기색이 역력한 강태민이 서 있었다. 그는 서연의 손에 들린 가방과 그녀의 눈물 어린 얼굴을 번갈아 보았다. 그의 표정이 순간 차갑게 굳어졌다. 그러나 그 분노는 그녀를 향한 것이 아니었다. 어디 가려고. 그의 목소리는 낮고 잠겨 있었지만 그 안에는 폭풍전야와 같은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다. 저는 회장님께 짐만 될 뿐이에요. 제가 사라지는 게 회장님과 회사를 위하는 길이에요. 서연이 울먹이며 말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태민은 성큼성큼 다가와 그녀의 손에서 가방을 빼앗아 바닥에 내려놓았다. 그리고 그녀의 양어깨를 단단히 붙잡았다. 내가 그깟
쓰레기 같은 기사 하나 분간 못할 바보로 보여. 당신이 그런 거짓말에 상처받고 도망치도록 내버려 둘 만큼 내가 무능한 남자인 줄 알았어. 그의 눈빛은 불꽃처럼 타오르고 있었다. 그것은 서연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모든 것을 내건 남자의 격렬한 감정이었다. 당신은 아무 데도 못 가. 내 옆에 있어. 그리고 똑똑히 봐. 내가 당신을 어떻게 지켜내는지. 그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그녀의 손을 굳게 잡고 자신의 서재로 이끌었다. 그는 그녀를 의자에 앉히고는 노트북 화면을 그녀에게 돌렸다. 화면 속에는 JK그룹의 법무팀과 홍보팀, 그리고 외부 최고의 위기관리 전문가들이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상황판이 떠 있었다. 내가 당신을 돌보느라 늦은 게 아니야. 이 모든 것을 준비하느라 늦었지. 밤사이 강태민의 제국은 거대하고 정밀한 기계처럼 움직였다. 그의 지시 아래 법무팀은 해당 언론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 정보팀은 박화영과 기자가 만났던 카페의 CCTV 영상과 그들 사이에 동월의 내역을 하룻밤 만에 확보했다. 변호사들은 거짓 증언을 했던 옛 직원을 찾아가 위증과 무고죄의 처벌 수위를 설명하며 자백을 받아냈다. 모든 증거는 단 몇 시간 만에 강태민의 손안에 들어왔다. 다음 날 오전 JK그룹은 긴급 기자회견을 소집했다. 수백 명의 기자들이 몰려들어 회견장은 발 디딜 틈이 없었다. 잠시 후 회견장 문이 열리고 강태민이 들어섰다. 그리고 그의 옆에는 밤사이의 불안감이 거짓말처럼 사라진 단단한 표정의 안서연이 손을 꼭 잡고 함께 서 있었다. 카메라 플래시가 폭죽처럼 터져 나왔다. 태민은 담담하게 연단에 섰다. 그는 사과나 변명으로 시작하지 않았다. 어제 제 약혼 여인 안서연 실장에 대한 악의적인 허위 기사가 보도되었습니다. 이 자리는 그에 대한 저희의 입장을 밝히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그는 스크린을 가리켰다. 첫 번째로 재생된 것은 박화영과 기자가 만나 돈을 주고받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이었다. 장내가 술렁겼다. 이어서 그는 두 사람의 통화 내용이 담긴 녹취 파일을 공개했다. 이 사진들이랑 이야기거리만 주면 정말 큰 돈을 주는 거죠. 강태민이랑 안서연 둘 다 한 방에 끝장낼 수 있어요. 박화영의 탐욕스럽고 악독한 목소리가 회견장에 울려 퍼졌다. 기자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태민은 멈추지 않고 거짓 증언을 했던 직원의 자술서 사진이 합성이었다는 국과수의 감정 결과까지 반박의 여지가 없는 증거들을 차례대로 스크린에 띄웠다. 모든 물적 증거 공개가 끝난 후 그는 마이크를 다시 잡았다. 그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훨씬 낮고 무거워져 있었다. 언론은 제 약혼녀를 신데렐라라고 불렀습니다. 틀렸습니다. 안서연은 왕자가 필요했던 신데렐라가 아닙니다. 그녀는 잿더미 속에서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선 여왕이며 저는 그저 그런 그녀의 곁에 설 수 있는 행운을 얻은 남자일 뿐입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옆에 선 서연을 사랑과 미안함이 뒤섞인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그리고 다시 기자들을 향해 전 세계를 향해 선언했다. 우리의 시작이 동화는 아니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은 제 유일한 현실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여자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제 남은 인생을 바쳐 세상의 모든 거짓과 상처로부터 그녀를 지켜낼 것입니다. 그의 진심 어린 고백에 터져 나오던 카메라 플래시마저 순간 멈춘 듯 했다. 서연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더 이상 슬픔이나 절망의 눈물이 아니었다. 세상 전부를 얻은 듯한 벅찬 감동과 사랑의 눈물이었다. 강태민은 수많은 카메라 앞에서 그녀가 흘리는 눈물을 부드럽게 닦아주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세상은 다시 한번 뒤집혔다. 여론은 순식간에 반전되었고 대중의 분노는 이제 박화영과 안유라를 향했다. 그날 저녁 뉴스에는 명예훼손, 사기 무고 등 수많은 혐의로 경찰에 긴급 체포되는 두 모녀의 비참한 모습이 보도되었다. 그들의 추악한 탐욕과 거짓은 결국 스스로를 파멸시키는 칼날이 되어 돌아왔다.
모든 폭풍이 지나간 자리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더욱 굳게 잡았다. 진짜 사랑의 힘으로 가장 어두운 밤을 함께 이겨낸 것이었다. 모든 폭풍우가 지나가고 안서연과 강태민의 삶에는 비온 뒤 굳어진 땅처럼 단단하고 평온한 행복이 찾아왔다. 세상은 이제 그들을 희대의 사기극이 아닌 진정한 사랑의 승리라 불렀고 그들의 모든 행보에 아낌없는 응원을 보냈다. 서연이 디자인한 아유라의 브랜드는 론칭과 동시에 폭발적인 성공을 거두었고 그녀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주목받는 신진 디자이너로 당당히 자리매김했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다. 하지만 서연의 마음 한구석에는 아주 작은 불안의 그림자가 남아 있었다. 그것은 바로 책상 서랍 속에 잠들어 있는 혼인 계약서였다. 어느덧 계약기간 1년이 거의 다 채워져 가고 있었다. 기자회견에서의 고백 이후 그들은 단 한 번도 계약에 대해 언급한 적이 없었다. 마치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하지만 법적으로 그 계약서는 여전히 유효했다. 그들의 사랑이 너무나도 현실 같았기에 가끔씩 그 사랑의 시작이 차가운 거래였다는 사실이 그녀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그녀의 미세한 불안감을 눈치챈 것일까? 계약 만료일을 일주일 앞둔 어느 주말 태민이 그녀에게 말했다. 오늘 같이 갈 곳이 있어. 그가 그녀를 데려간 곳은 화려한 레스토랑도 해외의 휴양지도 아니었다. 그곳은 서연이 어릴 적 아빠와 함께 살았던 낡은 동네의 작은 공원이었다. 공원 벤치는 칠이 벗겨져 있었고 놀이터의 그네는 삐걱거렸다. 그녀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했던 그리고 모든 것을 잃었던 추억의 장소였다. 여길 어떻게... 당신에 대해 더 알고 싶었으니까. 태민이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는 서연의 손을 잡고 낡은 벤치에 나란히 앉았다. 그리고 품 안에서 익숙한 서류 봉투를 꺼냈다. 바로 1년 전 그날 밤의 혼인 계약서였다. 서연의 심장이 순간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녀의 불안한 눈빛을 읽은 태민은 아무 말 없이 그 계약서를 천천히 그리고 힘주어 반으로 찢었다. 그리고 또다시 반으로 조각조각으로. 더 이상 알아볼 수 없는 종이 조각이 될 때까지. 이건 우리의 시작이었을지는 몰라도 우리의 미래는 아니오. 그는 종이 조각들을 옆에 놓더니 서연의 앞에 한쪽 무릎을 꿇었다. 그의 손에는 벨벳 상자가 들려 있었다. 그가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반지가 다이아몬드 빛을 발하며 반짝이고 있었다. 내가 직접 디자인했소.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가운데 가장 큰 다이아몬드는 어떤 시련에도 꺾이지 않는 당신의 강인한 영혼을, 그리고 그 주위를 감싸고 있는 작은 보석들은 내가 당신과 사랑에 빠졌던 수많은 순간들을 의미하오. 그는 서연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다. 그의 눈에는 한 남자가 한 여자에게 바칠 수 있는 가장 순수하고 진실한 사랑이 가득 담겨 있었다. 안서연, 나와 함께 이 계약서를 버리고 내 아내, 내 동반자, 그리고 내 모든 것이 되어주겠소. 남은 평생을. 서연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녀는 고개를 세차게 끄덕이며 떨리는 손을 내밀었다. 태민은 그녀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고 그녀의 손등에 부드럽게 입을 맞췄다. 지독한 겨울을 이겨내고 마침내 찾아온 완벽한 봄이었다. 그들의 결혼식은 세간의 떠들썩한 관심에서 벗어나 가장 가까운 사람들만 초대된 채 작고 아름다운 정원에서 열렸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신부가 된 서연은 자신이 직접 디자인한 웨딩드레스를 입고 그의 앞에 섰다. 결혼 후 태민이 서연에게 보여준 무한한 총애는 단순히 물질적인 것이 아니었다. 물론 그는 강남의 가장 좋은 자리에 AURA by SY AHN이라는 이름의 단독 건물을 선물했고 그 꼭대기층에는 그녀가 꿈에 그리던 최첨단 디자인 스튜디오를 만들어 주었다. 하지만 진짜 총애는 그의 태도에 있었다. 그는 파리 패션 위크 데뷔를 앞두고 극도의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그녀를 위해 밤새 차를 끓여주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대신 조용히 그녀의 하소연을 들어주었다.
그는 언제나 그녀의 가장 열렬한 팬이었고 가장 든든한 지지자였다. 패션쇼가 열리는 날이면 그는 늘 맨 앞줄에서 오직 그녀만을 향한 자랑스러운 눈빛을 보내곤 했다. 에필로그. 3년 후 안서연은 이제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가 주목하는 디자이너가 되어 있었다. 그녀의 브랜드는 뉴욕, 파리, 밀라노의 가장 화려한 거리에 당당히 플래그십 스토어를 열었다. 어느 늦은 밤 서연은 파리에서 열릴 다음 시즌 컬렉션을 준비하며 스튜디오에서 스케치에 몰두하고 있었다. 그때 조용히 문이 열리고 익숙한 온기가 그녀를 감쌌다. 태민이 캐시미어 담요를 그녀의 어깨에 덮어주며 따뜻한 코코아 한 잔을 책상 위에 놓아주었다. 스튜디오 한편의 작은 아기 침대에서는 그들의 사랑의 결실인 어린 딸이 새근새근 잠들어 있었다. 태민은 아무 말 없이 일에 열중한 아내의 모습을 사랑 가득한 눈으로 가만히 바라보았다. 그는 의자에 앉아 연필을 쥔 채 빛나는 그녀의 모습을, 그 열정과 재능을 그리고 그녀의 모든 것을 존경하고 있었다. 그는 그저 동화 속 신데렐라를 구원한 왕자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제국에 걸맞은 단 한 명의 여왕을 알아보고 그녀가 스스로 빛날 수 있도록 곁을 지킨 현명한 왕이었다. 그리고 그 여왕의 곁에서 그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남자가 되었다.